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불교의 모든 현상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 민족이 신앙하고 또 그 신앙 속에 이루어진 불교를 우리가 한국 불교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는 고등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 불교는 고등 종교이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외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민족이 어떤 것을 신앙했어요? 자연숭배 신앙. 그죠? 자연숭배 신앙이면 저 하늘의 별이라든지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산신, 용화, 칠성 이런 데 신앙들이 이제 우리 민족이 신앙의 어떤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불교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신앙과 이제 상당히 융합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4절기 가운데 보면 그 절기에서도 불교가 그 절기와 연관되어져서 신앙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죠. 좀 전에 얘기했던 다모도 마찬가지예요. 다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백중, 지금 하고 있는 백중도 우리 그 절기와 더불어서 불교의 신앙 형태가 어우러지고 동지라든지 정월대보름이라든지 또 이제 입춘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다가오는 7월 칠성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절기 속에서 또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불교가 어떻게 보면 융합을 해서 하나의 신앙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발전되어 온 그죠? 그래서 한국만의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는 이제 인도에서 발생이 됐지만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일본으로 전해지게 되지만은 각각 다 틀립니다. 중국 불교는 중국 불교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그래서 한국 불교라 했을 때는 한국식의 불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불교를 한다면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불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를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 문화를 바로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그 문화유산의 80% 정도가 불교 문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러 얼마 전에 이제 서원이 그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또 그 전에는 뭐냐면 승원 문화라고 해서 통도사라든지 몇 개 사찰들이 유네스코에 이제 그 지정된 것은 뭐냐면 옛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석굴암이라든지 또 해인사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그 이외에는 이제 국보나 보물급에 해당되는 문화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산악지역이죠.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발전이 됐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리적인 형태는 산악지역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재 입장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보통 우리가 국립공원 하면 국가가 소유하는 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가야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80%가 해인사 땅이에요. 해인사 땅이에요. 예를 들면 내장사 우리 단풍 아주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내장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약 79%가 내장산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산 국립공원만 해도 예를 들면
그 지리산의 거의 반은 사찰 소유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주사 같은 경우도 그 불모산 성주사가 보이는 땅은 다 성주사 땅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제 등산하는 사람이 자꾸 절 밑에 와갖고 야오야오 해가 하도 시끄러워갖고 스님이 내려가서 절 좀 앞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니까 이 사람이 이게 스님 땅입니까? 아니 우리 성주사 땅이라고 했더니 조용히 내려가더니 그러니까 이제 뭐 통도사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분들이 통도사 보이는 그 영축산이 860만 평 정도 되는 땅이 다 통도사 소유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사실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놨지만 실제 소유주는 누구예요? 사찰이죠. 근데 이제 국가가 그렇게 국립공원을 지정해놓다 보니까 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국립공원 입장료가 따로 있었고 문화재 입장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을 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들어갈 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국가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화재 입장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산에 가는데 난 절에 안 가고 산에 가는데 왜 입장료를 내냐. 근데 그게 다 사찰이 관리하고 보존하는 산이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 60% 정도는 문화재 그 보존 기금으로 국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찰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화재를 우리가 보수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 돈에서 이제 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 통도사나 이런 절들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도들에 의해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통도사 가보셨지만 기어 하나 이렇게 싹 바꾸는데 몇 억이 듭니다. 신도들 시주금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게 전부 이제 국가의 문화재 그런 보호기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요즘에 이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당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다 책임져주면 우리 입장은 실제 얼마 안 돼요. 안 받겠다. 근데 국가도 이제 그걸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튼 이제 이 문화유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 문화, 역사를 그러니까 같이 이제 마치 쳇바퀴 돌듯이 같이 이제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전해진 것은 약 4세기경 정도. 여러분들이 뭐 역사 시간에 맨날 외우셨죠. 고구려 소수리왕 372년 그죠? 뭐 친유왕 384년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보다 가야 불교사를 만약에 이제 국가 정책에서 만약에 그걸 이제 한다면 불교는 2000년 정도, 지금은 이제 1700년 정도 되지만은 그 정도 이제 좀 시기가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불교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누가 불교를 받아들이냐 하면 왕이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왕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수용되어지고 토착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왕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니까 뭐 전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불교 형태를 기족 불교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라 시대 때, 또 삼국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제 순교에 대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뭐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가 정착되기에 상당히 많은 시련을 겪게 돼요. 근데 이제 불교는 이렇게 이제 귀족 중심의 형태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또 왕이 자기의 어떤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불교라는 종교를 또 이용한 측면도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호국신앙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현세 이익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초기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신라를 거쳐서 통일신라에 이르게 되면 불연국토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신라인들은 그 경주 서라벌이 뭐예요? 부처님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뭐다? 극락세계고 정토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뭐 경주 가보시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 같으면 뭐 교토 정도 느낌의 도시가 경주인데, 기독교인들은 경주를 사탄의 도시라고 해요. 경주를 사탄의 도시. 왜냐면 곳곳에 절이 있고, 뭐 경주 남산만 가보셔도 뭐 산에 전부 부처님이 다 그냥 이렇게 모셔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아마 이 신라인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를 현실 속에서 만든 그 도시가 바로 경주예요. 그래서 불연국토 사상이라든지 현실 정토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고려시대 때만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그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훈요 10조에 훈요 10조의 제1조가 뭐냐면 모든 백성은 불교를 숭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 고려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불교가 상당히 융성을 하게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가 보통 해동 삼성이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있어요. 원효, 의상, 자장이라고 하는 세 분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1000년 이상의 된 절들을 보면 다 이 세 분들이 다 건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찰이 창건되는 유래난을 보게 되면 원효 스님이 창건을 하고, 의상 스님이 창건을 하고, 자장 스님이 창건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생각해봅니다. 보통 우리가 절 하나 지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통도 안 좋죠. 뭐 여러 가지 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뭐 절들. 그러니까 통도사만 봐도 그 어마어마한 사찰을 어떻게 짓게 됩니까? 결국은 뭐냐면 왕의 후원으로 다 짓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교학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한국 불교가 원효 스님이라든지 의상 스님 같은 경우는 화엄 사상의 아주 대가였죠. 아까 여러분들이 독송했던 법성계 같은 경우도 의상조사 법성계거든요. 의상 스님이 이제 화엄 사상을 함축해서 서해놓은 것이 법성계예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나 또 이제 자장 스님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교학적인 측면에서 교각을 나타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를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통불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불교요? 네, 통불교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통불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한국 불교는 종합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조계종이지만은 조계종은 뭐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주역도 하고 뭐 사상도 보면 화엄 사상, 법화 사상 여러 다양한 불교 사상들을 다 어떤 하나만을 국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개념.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그 대표적인 이제 한국 불교의 중심 교단이 바로 조계종인데,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에요. 굉장히 다양성한데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찰을 보면 조계종 신도, 예를 들면 다른 종단 신도하고 표가 딱 나요. 조계종 신도들은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이게 통일이 안 돼, 통일이. 왜냐하면 생각들이,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나는 연불이 좋아, 나는 주력이 좋아, 그잖아요. 나는 그냥 사경하는 게 좋아, 나는 참선이 좋아, 나는 명상이 좋아. 다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놔두잖아요. 근데 천태종 같은 경우는 오로지 관음신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천태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도들이 뭐 응집력이 뛰어납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진각종 같은 경우 5만이 반매운만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조계종은 다 하잖아요.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불교, 우리가 보통 통불교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한국 불교의 역사적 의의를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지역적 문화적 전통에 부합한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창조하고 다시 이 말은 뭐냐면 한국의 풍토에 맞는 불교가 바로 한국 불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불교를 전했음에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로부터 불교를 받은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은 역사적인 사실이 다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당나라 당시 당나라에까지도 이제 불교학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학 체계들을 읽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일신라 시대 때가 불교가 굉장히 크게 아주 꽃을 피우죠. 그것을 이제 고려시대까지도 이어지죠. 고려시 태조 왕건이 후녀시조에서도 이제 불교를 숭상하라 하고 이제 불교의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 정치를 하게 되고 하다가 고려 말이 되게 되면 불교가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이 쉽게 말해서 정권에 이렇게 비호를 받다 보니까 불교 자체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 말이 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고려사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님들이 부패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요즘에 그런 대하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 그 무신 정권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보면 이제 그 무신 정권들이 이제 나중에 고려 말에 세력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랑 손을 잡냐면 선종 스님들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조선을 건국할 때 이제 이성계의 입장도 무신 정권의 같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조선을 건국할 때 그 모든 조언을 누가 해요? 무학대사라는 분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양 도읍을 정하는 것도 예를 들면 무학대사의 이런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제 2조 500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500년 동안은 이제 불교는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울한 시대를 겪게 되죠. 근데 중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세조라든지 특히 세종이라든지 요즘 이제 그 세종 한글과 관련된 영화 나오죠, 그죠? 그게 신이라는 스님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실제 한글 창제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 스님에 대한 부분이 왜 두각이 안 되냐면 이제 예를 들면 조선시대는 유학자 중심의 그런 문화였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불교의 문학적으로 굉장히 뭐 용비어 칭가라든지 이게 다 불교적 소재거든요. 세조도 그랬고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불교를 굉장히 또 이렇게 통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근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불교를 탄압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들의 도성 출입을 제한시켜요. 이때가 이제 예를 들면 16세기 세종 때 잠시 세종 때부터 이제 시행을 하다가 인조 때 1625년 인조 때 이제 도성 출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4대 문 안에는 스님들이 출입을 못했다. 그게 이제 가장 또 스님들의 신분 자체는 뭐 천민보다도 못한 신분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근대 그 화가 시작이 되죠. 이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수많은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막 호시탐탐 노리는데 뭐 러시아, 그죠?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들어오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이제 지금도 뭐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안 좋지만은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도성 출입을 해제를 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해제가 되냐는 걸 교재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일본 승려인 사노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사노라는 스님이 보니까 스님들이 도성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냐. 그래서
당시 내각 대신이었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내각 대신이 있었는데 고종 황제 때. 그래서 이 산후가 김홍집에게 얘기를 해서 도성 출입을 해제를 시킵니다. 이때가 이제 몇 년도냐면 바로 고종 32년 1895년에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됩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일본 불교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19세기 말 정도가 되게 되면 여러 일본 사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현종이라든지 정토종이라든지 이런 절기. 그래서 실제 1877년에서 1910년 정도 이때 기록에 의하면 39개 도시에 113개 정도의 일본 사찰들이 있었다. 지금도 목포에 가면 일본 사찰이 그대로 유지되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식의 건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문화재로, 근대 문화재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부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사찰들이 쭉 들어서게 돼요. 이때 이제 우리 서울에서도 원흥사라고 하는 이제 한국 불교 사찰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일본 사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 통치 지배를 받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창씨개명이라든지 단발령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민족 문화 말살 정책으로 했지만은 불교를 일본 불교화 시키는데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사찰령이라고 합니다. 사찰령. 그래서 이 한국 불교를 일본화 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행된 것이 바로 무슨령이라고요? 사찰령을 조선 총독부에서 이것을 제정 발표를 하게 돼요. 1911년 6월에 이 사찰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사찰령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인 이런 주제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예화가 이제 전해집니다. 당시 이 사찰령을 만들었던 총독이 테라우치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테라우치 총독 다음 총독이 이제 미나미 총독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이제 북한 지역까지 해서 30본사, 31본산, 이제 스님들이 10년 한 해가 되면 총독 관제에 모여갖고 이제 테라우치 총독에게 이제 이렇게 막 예를 표하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이때 이제 이 미나미 총독이 스님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앞에 이제 테라우치 총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망공큰 스님께서, 테라우치 총독은 스님들에게 결혼을 하게 했으니, 그러니까 이 사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스님들을 전부 결혼을 하도록, 결혼을 하지 않으면 스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지금은 아마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그 총독, 10% 총독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망공권 스님이나 경허 이런 스님들은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도인들이었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일화가 전해지는데, 그 밑에 사찰령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찰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것은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특히, 본사와 말사의 사법을 제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말사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조계종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이 이 사찰령에서 처음 제정된 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말사법은 뭐냐 하면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사찰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쉽게 좋게 얘기하면 지방자치 시대를 제일 먼저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역별로 사찰들을 묶어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이제 통도사는 15교구입니다. 그죠? 15교구, 본사, 이렇게 해요. 그럼 본사 밑에는 뭐가 있어요? 말사가 있어요. 본사 밑에 뭐가 있다고요? 말사. 그러면 이제 15교구, 14교구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통도사가 15교구죠. 14교구는 범어사, 13교구는
쌍계사, 그 다음에 12교구는 해인사. 경상남도에 3개 본사가 있는데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죠. 경상남도에는 본사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 울산, 밀양, 그죠? 그 다음에 희한하게 통도사가 어디까지 있는지 창녕, 의령, 이쪽까지 이제 대부분 이제 통도사들이에요.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시가 되면서 이제 통도사의 말살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울산이에요. 울산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지역을 통도사가 전부 관장을 하는 거죠.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뭐요? 통도사 주지만 딱 잡아놓으면 뭐요? 다 이게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해인사 같은 범어사는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 마산, 창원 이쪽이 범어사 권역이에요. 지금 이쪽이. 그래서 범어사 절들이 많습니다. 하고 이제 쌍계사 같은 경우는 하동으로 해서 그쪽 이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는 합천, 대구 이쪽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1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국사인데 불국사는 원래 말사에 있었어요. 원래 본사는 여러분들 저게 어디지 갑자기 무슨 기림사, 경주 그 기림사가 원래 본사였어요. 본사였고 불국사는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규모가 커졌지. 그 전에는 기림사가 본사였고 불국사가 말사였어요. 이제 요런 이제 본말사법들을 언제 제정이 됐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제정이다. 이걸 지금도 우리 조계종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쓰고 있겠죠, 그죠? 편리하니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 제도가 승인이 되게 되고 당시 그러면 총독에서 총독은 뭐요? 각 이 31본산 주지들을 친일 성향을 아무래도 써야죠. 일본에 충성하는 스님들 그 중에서도 가장 친일파가 이 해인사 주지였던 이 회감이라는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은 막 그냥 법을 만들어 갖고 그냥 일본에다 갖다 바칠 정도로 이거 완전 지금 보면 완전 외국노죠. 근데 당시 이제 우리 그 통도사는 그 구하 큰 스님이라는 스님이 주지를 하고 있었어요. 구하 큰 스님. 그러니까 통도사 스님들은 전부 이 구하 스님의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도사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이 구하 스님 이름이 이제 친일파로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에서 난리가 났죠. 구하 스님은 한 번도 친일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독립 자금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자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독립군에게 준 영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래갖고 그 자료들을 진짜 한 이 정도 만들어갖고 가서 이제 다 해갖고 유일하게 구하 큰 스님만 친일인명사전에서 빠지게 돼요. 통도사 당시 주지 스님이.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셨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았기. 그래서 이 구하 스님께서는 당시 경상도 각 시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산, 울산, 마산, 창원, 창녕, 저 하물며 물금까지도 진주 뭘 세우냐면 각 시에 포교당들을 세웁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세웁니다. 그리고 포교당에는 반드시 뭘 세우냐면 유치원을 만들어요. 유치원.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산에 가면 대자유치원 들어보셨어요? 대자유치원. 대자유치원이 1909년 정도에 설립돼요. 지금 한 1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유치원으로서는 첫 번째예요. 사립 유치원으로서는 두 번째. 우리나라. 지금 유치원이 좀 별로 안 좋은데,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유치원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 가면 동국유치원이라고 있는데 그 유치원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포교당에 이런 유치원을 벌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창원에 창원 포교당 같은 경우는 1927년에 세워진 사찰이에요. 우리 지금 동면 쪽에 있는 제가 있었던 창원은. 근데 내가 창원에 왔을 때 창원에는 왜 유치원이 없을까 했는데 이 시대 때는 창원은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 창원 생각하면 안 돼. 창원은 그냥 북면 그 조그마한 농촌 그 정도였고 모든 마산이 뭐예요? 경제 중심이었잖아요. 마산이 울산이었고 뭐 창원은 뭐 근대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이렇게 창원이 됐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포교당을 세우고 유치원을 짓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경제 중심. 그러면서 이런 포교당들이 전부 보면 빈민가 지역에 세워지게 돼요. 쉽게 옛날에는 달동네라 그러죠. 달동네. 그래서 마산에 가면 추산동 내에 있을 제가 1990년대쯤에 내가 마산에 살았거든요. 8년 정도. 마산에 8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추산동 완전 달동네였어요. 추산동. 지금 이제 문신미술관 들어서고 이러면서 막 이게 다 바뀌어졌지. 그러니까 이 포교당을 빈민가 지역에 세웠던 이유가 뭐냐? 이 큰 스님께서 사찰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엄청난 성각자죠. 그러니까 지금 통도사는 이 부하스님 대고 먹고서 실제로 그때의 포교당들을 다 세웠으니까 지금의 마산 포교당, 창원 포교당, 울산 포교당, 뭐 창녕, 진영, 창부당.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알고 보면 참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러면서 또 이 사찰령에 보게 되면 주지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찰의 주지 스님 하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 그 사찰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근데 이제 원래 주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법을 설하는 스님이 주지였어요. 원래 우리 불교에서는. 근데 이 사찰령으로 인해 갖고 주지라는 역할이 뭐냐면 사찰을 대표하고 또 사찰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이런 이제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사찰령의 영향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임명권을 누가 줬냐면 본사주지는 총독부에서 임명을 하고 말사주지는 누가 줬냐면 지금의 도지사가 말사주지 임명을 하고 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926년에 이 조선 총독부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어요. 총독부가 대처선도 본말사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버려요.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아주 크나큰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님들을 다 결혼시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이 자기네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화 시키는 첫 번째 그거였는데 스님들을 전부 다 결혼시키고 본말사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들은 다 누가 차지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처스님이란 말을 안 쓰니까 결혼 그냥 스님이라 하면 됩니다. 그냥 뭐 대처스님, 뭐 비구스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책에서나 이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한 스님들한테 대처스님이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스님들 큰가로 예를 들면 뭐 성철 스님이라든지 우리 그 알고 있는 큰 스님들은 자식들이 다 있어요. 결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총독부가 대처스님도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그러면서 30본사 제도를 설치해서 친일 성향 그죠? 인들을 주지로 임명하게 돼요. 그러면서 1941년에 지금의 지금 저 종로에 가면 조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조계사를 세워서 중앙 통제적 역할을 하는 조계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사실은 2조 500년 동안에 엄청난 암울한 시기를 거치면서 스님들이 교육이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일본이 들어와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불교 교육을 현대화시키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명진학교 1906년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동국대학교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사학, 우리가 보통 이제 사학으로 100년 이상 된 사학하면 연대, 고대, 이화여대, 동국대 요 정도로 뽑아요. 거의 같은 시기에 세워진 사립학교들입니다. 이 대학들이. 그래서 1906년에 명진학교가 세워져서 이제 쭉 발전을 하다가 1930년에 이제 중앙불교 전문학교로, 그리고 1940년대는 해화 전문학교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동국대학교가 여러분들 서울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서울에 지금 서울대병원이 있는데 원래 그쪽이 원래 공대가 있었던 자리예요. 원래 이제 그쪽이 대학로, 지금의 대학로 쪽이죠. 해화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었는데 어떻게 동국대학교가 남산 쪽으로 올라갔는지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40년에는 해화전문학교, 1946년에 동국대학교로 승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국대학교는 전국의 사찰에서 돈을 전부 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돈을 누가 가장 많이 냈느냐? 통도사가 가장 많이 냈어요. 통도사. 그래서 통도사 스님들이 역대 우리 학교 재단 이사장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저희 노스님도 동국대학교 이사장 하셨고, 밑에 이제 월화큰 스님도 동대 이사장 하셨고, 또 밑에 이번에도 이제 저희 또 지도교수 스님이 이제 동대 이사장. 그러니까 각 본사마다 이사들이 뭐냐면 본사에서 출자를 한 그 본사에서 이사 스님들이 한두 명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지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이 많이 커서 뭐 병원도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해갖고 학교가 굉장히 많으니까 재단이 굉장히 규모가 크죠. 제가 알기로는 재단 예산만 해도 5천억 이상 되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조계종의 중립대학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중앙승가대학도 있고 또 여러 뭐 불교 관련 대학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이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학교들을 설립하죠. 연희전문학교는 연세대학교고 이화여자전문학교는 이화여고죠. 고성전문학교는 고려대입니다. 이런 이제 대학들이 거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렇게 시련, 역경을 겪으면서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하다가 요즘에 이제 많이 동국대학교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가장 좋은 학과가 경찰행정학과예요. 경찰행정. 그래서 예전에 경찰대학이 세워지기 전에는 전부 동대 출신들이 다 경찰서장, 경찰 간부들. 근데 그러니까 인문계통에서는 가장 똑똑한 애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경찰행정학과 들어올 정도면 의과대 갈 정도의 실력을 갖춘 애들, 확실히 뛰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학과가 연극영화과. 연극영화과 보면 이제 웬만한 이제 가수나 탤런트들 동국대 출신들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배들이 원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학과들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불교가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뭐 일본에 친일 행위를 하였던 그런 스님도 있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뭐요? 정말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쳤던 뭐 만해 한영원 스님이라든지 또 배경종 스님이라든지 여러 스님들이 있고, 또 이제 뭐 단체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조선불교 청년회라든지 불교여자 청년회,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는 YMCA, YWCA처럼
불교도 이런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이 많아 있었어요. 신간회, 분우회 이런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항일운동, 주대운동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죠? 해방을 맞이하면서 불교에서는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45년 9월 해방하고 나서 바로 보름날 뒤에요. 9월 달에 뭘 하냐면 전국 승려대회를 엽니다. 이제 누굴 중심으로? 비구 스님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원이 6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승려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친일불교 잔재를 청산하고 그러면서 친일매국 보수파라든지 탄학성 이런 이제 스님들을 다 추천해내자 이런 이제 그 승려대회가 이루어지게 돼요. 당시 집행부의 누구였냐? 박한영이라고 하는, 박한영 많이 들어보셨죠? 박한영이라는 분이 이제 교정을 갔었고, 총무원장이 이제 김범린. 이 김범린이라는 분은 이승만 정권의 초대 내무부 장관이거든요. 이 김범, 그러니까 스님입니다. 스님인데도 이승만 정권 당시 유일하게 스님으로서 내무부 장관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정화운동이라고 하는 이 정화운동이 사실 이제 엄청난 그 불교의 많은 이제 이게 그 오늘 사진은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 뭐냐면 1945년 12월에 서울의 대각사를 백범 김구 선생이 당시 이제 백용성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출가도 하기도 했었어요. 바곡사에 출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죠. 어쨌든 유명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 불교 정화운동을 통해서 대중불교를 실현하고 민족통일을 완수하고 균등사회를 건설하는, 그래서 비구 중심의 이제 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화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월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이 흐지부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56명이 월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당시 이제 1954년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대처승의 수가 7,000명이었던 반면에 비구수는 4명, 2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뭐예요? 200대 7,000명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뭐 성주사, 장유사, 뭐 통도사, 해인사 할 것 없어요. 전부 대처성들이 다 찾아요. 뭐 대처성들이 다. 그래서 이제 막 결혼을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우리 저 창원에 가면 불국사라는 적 있어요. 저는 이제 법화종을 썼잖아요. 법화종인데 이 법화종 같은 경우는 거의 1960년에 이제 이 싸움이 한참 일어나기 시작 직전에 조계종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죠. 이제 법화종 결혼한 종단이에요. 떨어져 나와갖고 그때 이제 이 법화종에서 이쪽 지역에 이제 지금 장유사라든지 성주사 이런 다 법화종에서 결혼한 스님들이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이제 싸워갖고 두 개 다 범어사한테 뺏기고 얼룩하자면 지금 이제 그 불국사 그쪽 하나만 지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이제 해방 이후가 되게 되면 5년 후에 또 뭐가 일어나요? 6.25 사변이 일어나죠. 6.25 사변이 일어나요.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하루 이어서 이제 6.25 사변이라는 아주 정말 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누가 거의 통치를 하냐면 미군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미군정이 통치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게 돼요.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고 수많은 원조 물자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급성장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지금 6.25 사건 이후에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군이 들어오면서 많은 원조 물자들과 더불어서 자 제일 이제 이들이 했던 사업이 뭐냐면 첫째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누가 가르쳐요? 선교사들이 학교를 가르쳐요. 선교사들이 학교가 건립이 되게 되고 또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학교 다음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회사업이에요. 사회사업. 이것도 누구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노령화가 급속도로 되니까 다른 복지는 안 된대요. 지금은 노인복지만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도 이제 저 마산에 노인복지관을 천태점에서 이제 수탁을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진해에도 이제 복지관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조계종에서 우리 한가람에서 이제 그 노인복지관 규모는 엄청나거든요. 이때는 지금 뭐냐면 전쟁 고아들, 그죠? 전쟁 이후니까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럼 이 아이들을 전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는 홀트 아동복지가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당시는 우리가 보면 뭐 지역마다 고아원이 없는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고아원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전부 이제 기독교, 선교에 의해서 다 이거. 또 하나는 뭐냐면 병원입니다. 병원을. 그래서 병원 같은 거, 세브란스 이제 천주교나 이쪽에서 이제 막 병원들을 설립해서. 자, 우리가 보면 학교를 건립하고 또 그 어떤 사회 사업에 대한 부분, 병원, 이 세 가지는요, 선교 전략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을 때 기독교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못 사는 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중국 이쪽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뭘 가지고요? 똑같이 이거예요. 학교 건립하죠. 또 예를 들면 사회사업에서 뭐 이렇게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사업하죠. 그 다음에 병원 짓죠. 그러면 종교나 어떤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앞에서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병원 같은 경우 시골마다 다 일이 있어요. 뭐예요? 요양. 우리 통도사만 해도 요양병원이 근데 누가 운영했더니 대부분이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나중에 다 이제 요양원 가면 다 이제 개종할 사람. 심각해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웬만한 요양원 보시면 전부 기독교 쪽에서 다 운영해요. 그래갖고 이제 통도사도 이제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막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하긴 할 건데 그 통도사 이제 밑에 마을에다가 지금 이제 뭐 지금 예산은 2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스님이 뭐냐면 아니 할매들이 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전부 기독교 병원에 가서 개종하고 죽더라고요. 그래갖고 스님이 요양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불교계는 거의 없죠. 근데 하여튼 교회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아주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국가 행사를 금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요즘 이제 많이 사회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일요일날 시험을 보느냐.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사법고시는 없어졌죠. 임용고시라든지 국가고시 이런 시험들을 이제 일요일날 보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지금 통용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사찰령을 폐지를 요구를 했지만은 미 군정은 사찰령을 존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찰 재산 임시보호법을 이제 우리 정부 안에서는 통과가 됐으나 미 군정이 그것을 보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죠? 이승만 정권부터 우리가 이제 역대 쭉 정권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독교 쪽의 대통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돼. 심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는 내각의 41%가 기독교인으로 채워져요. 기독교인으로 채워지고 이제 당시 유일한 불자가 뭐냐면 백성옥 박사. 백성옥 박사는 동대 총장도 하시고 하신 분이에요. 또 김범님, 아까 얘기했죠, 그죠? 초대 내무부 장관을 했던 이 두 분만이 이제 불자였다. 그러면서 이제 1949년에 토지 계획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농지 계획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불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들을 전부 소작인들에게 주도록 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던 이런 땅들이 엄청나게 손실이 됩니다. 재산들이. 그러면서 실제 여러분들 지금 강남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강남에 거의 땅이 다 봉은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런 법에 의해서 다 이제 몰수가 당하거나 뺏기거나 보상을 또 받기도 하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참 됐던 그 한국전력 본사 그 땅이 이제 현대에가 지금 그걸 샀잖아요. 근데 그 땅도 원래 공무사 땅인데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게 이제 당시 그 군사 정권 하에 강압적으로 빼앗긴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아무튼 그 강남 앞에 있는 코엑스라든지 앞에 그 땅들이 전부 다 공무사 땅이었어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엄청나게 부자였겠네요. 그죠? 그래서 토지 보상금을 또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뭘 하고 당시에 하냐면 회사들을 권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천제철이나 이런 회사들은 불교계에서 운영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불교계가 직접 회사도 운영하고 학교도 짓고 극장도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가 1951년에 군종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1951년. 그러니까 51년이니까 6.25 나와서 그 다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군신부라고 합니다. 기독교 목사는 군목이라고 해요. 근데 불교계는 제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적이기도 하지만 불교계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제 승려는 제외를 하게 되는데 이 군종제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 고산교 군대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요. 사단장이 불교면 사찰이 막 그냥 사찰 쪽으로 병사들이 나가요. 사단장이 기독교면 교회로 나가. 요즘 이제 장병들은 뭐냐면 간식에 따라서 움직여요. 교회가 간식을 피자를 주면 피자 먹으러 불교 이거 없어요. 요즘에 이제 그 원불교라는 원불교도 원광대학교를 나오면 군승이 될 수 있도록 해줬는데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뭘 주냐니까 삼계탕 이런 거 준대. 그러니까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 불교는 맨날 주는 게 초코파이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이 군종제도가 왜냐면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 종교의 영향이 상당히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에 봐요. 기독교 방송이 인가가 됩니다. 기독교 방송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전파를 타게 됩니다. 그죠? 1954년이 되게 되면 5월 21일 날 이승만이 1차 정화유시를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지방 순시를 가는데 갔다가 어느 사찰을 들어가게 되는데 사찰 입구에 애 기저귀가 쫙 널려 있어요. 애 기저귀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했지만 한국 사찰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사찰 입구에 A 기저귀가 널려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면 다 결혼한 스님들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처자를 거느린 사람은 승려가 아니므로 사찰에서 물러나라. 대통령 유시가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유시가 나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불교계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막 이게 막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싸움이었어요. 재산은 재산대로 다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2차 유시 때는 보면 이제 조직 깡패들을 교통을 조폭들을 그래갖고 이제 스님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 깡패들은 머리를 깎여가고 승복을 펴가고 저를 또 뺏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그저를 지키게 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지금의 모든 대부분의 절들이 다 뺏은 겁니다. 유일하게 아직 해결 안 된 데가 어디예요? 서남사. 우리 얼마 전에 갔던 서남사가 아직도 조계종, 태구종 간에 그러니까 이 역사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모습이죠. 서남사.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불교 총본산을 조계사를 이제 접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55년 8월 11일에 비구 독자의 집행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투쟁이 일어나게 돼요. 법적 투쟁이, 소송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소송도 벌어지고 뺏고 빼앗기고 하는 싸움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1960년에 이제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붕괴가 되죠. 1960년 정도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사찰들이 비구 스님들에 의해서 다 장악이 돼요. 다 장악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1960년 정도에 법화종 같은 경우는 딱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 줄 건 줘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딱 하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 3월에는 대법원에서 비구 종단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비구 대처 간의 분쟁으로 인한 재산이 엄청난 재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땅 팔아갖고 소송 비용 되고 이러니까 뭐 엄청나죠. 피해가. 근데 반대로 뭐예요? 지금 기독교나 좀 어떻게 해요? 학교 세우죠. 병원 사업하죠. 사회 사업하니까 막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끼워진 단추와 같은 불교의 현실이다. 그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일제가 우리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우리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화 시키기. 일본 놈들이 참 못된 거예요. 지금도 못된 짓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자체를 이제 식민지화 시켜버립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1961년 박정희가 불교계의 반성을 촉구하고 분규 종식. 그래서 불교계에서 소송을 낸 소송은 다 중지시켜버려요. 박정희가. 맨날 싸우니까. 맨날 스님들이 싸우니까. 그래서 불교계의 분교를 조속히 종식하고 대동단결해서 불교 자체의 융성과 인종문화의 형성에 입성하는 이제 담화문이 발표될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가 발표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1962년에 3월에 불교재건위원회에서 통합종단을 만들어요. 그냥 이제 싸우지 말자. 이제 비구 대처가 함께 하나의 종단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종명을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쓰게 돼요. 당시 종정에 이효모 큰 스님을 종정으로 하고 총무원장에는 이제 총무원장은 대처승이 하게 되고 종정은 조계종에서 하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얼마 못 가죠. 서로 또 갈라집니다. 또 갈라지게 돼요. 1968년에 이르러서 이제 군송 선발 규정을
마련해서 이때부터 이제 군대 내 스님들이 포교를 하게 됩니다. 군sun 포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사단 정도 되면 다 군법사가 있어요. 그래서 군법사는 이제 동국대학교를 나오면 동국대학교에 나와서 불교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봐서 군승이 돼요. 예전에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을 못해요. 애들이 아주 그냥 실망이에요. 이름만 할수 결혼을 못한다. 이거는 뭐 딱 정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님들이 공부한다고 동국대 가면 어른 큰 스님들이 다 못 가게 했어요. 저는 장가 갑니다. 그러니까 군승 되면 전부 장가를 가니까. 그 장가를 누가 보내냐 했더니 그 장교 부인들이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또 그래갖고 이제 군승 중에서도 좀 오래된 군승들은 다 장가를 다 갔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지금 사제가 2명이 지금 군승으로 있거든요. 군승을 했는데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4학년이었었는데 시험을 봐서 군승이 됐어. 근데 이제 결혼을 못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네. 지금은 이제 소령인가 좀 소령이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1968년에 군승, 그래서 1970년대 태고종이 창립이 됩니다. 가장 이제 그 대처 종단의 큰 종단이 법화종 태고종이에요. 이 법화종 태고종이 그나마 그래도 전통 나름대로 뿌리가 있는 종단입니다. 그래서 법화종 태고종인데 이 법화종 태고종은 뭐예요? 결혼을 할 수 있는 종단입니다. 그러면서 1970년에 이제 조계종이 종단 운영 체제를 종정 중심제, 그다음에 총무원장 중심제로 바꾸게 되죠. 이것 또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1975년이 돼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공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보다는 굉장히 20년 늦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여갖고 그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을 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뭐 내각에서도 많이 이제 좀 불교 쪽에서도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신군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군부가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그 정권의 힘으로 이제 통치를 하려고 하죠, 전두환이. 그 중에 하나가 12.7 범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켜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새벽에 전국에 있는 사찰을 군인을 동원해서 습격을 해요. 12월 7일 날. 그래서 이름이 좀 있는 스님들은 전부 잡아갑니다. 전부 잡아가서 고문하고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불교를 길들여 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노무현 정권 때 과거사 청산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기억하시는 거 보면 제주 4.3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데, 이 12.7 범란도 돼갖고 국가가 잘못됐다 해서 이제 국가가 보상금이 한 4,000원 돼요. 그래갖고 이제 당시 고문 당했던 스님들 병원 치료비, 정신 뭐 여러 가지 치료비라든지 또 박물관, 기념관 이런 거를 짓는 데 예산이 그 정도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7 범란, 그런데도 나중에 전두환을 그죠 불교에서 또 안아주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그리고 1988년에는 이제 봉은사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고, 1991년부터는 이제 뭐 종단에 여러 가지 분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도 불교는 계속해서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옛날 청와대 사진인데,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앞에 이제 그 현수막을 들고 이제 스님들이 시위를 하는데, 불법엔 대처 없다 이런데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그 90년대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제 이 종단의 분규가 일어났던 세 가지 유형이 뭐 주지 임명과 관련된 부분, 충무원장 선출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이제 세력 세력 다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이 정화가 일어나게 되고, 실제 이제 이 종단 분규의 시발점은 정화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1998년인데 1994년, 그러니까 93년, 94년, 그러니까 90년대부터 계속 불교는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텔레비만 틀면 스님들 싸우는 장면밖에 안 나와. 근데 웃긴 거는 그 조계사라고 하는 절에 지금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노보살님들. 이 보살님들은 끄떡도 안 해. 스님들이 싸우는 거, 스님들이 싸우는 거고 부처님이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진이. 이때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스님들이었는데 이제 그 충무원장이 너무 독단적인 걸 해서 이제 그 충무원장을 끌어내리는데 이때 이제 정경들이 이제 우리가 청사를 점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청사를 점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경들 백골단 이런 애들이 이제 투입이 돼갖고 스님들 싹 끌어내죠. 끌어내고 또 우리가 또 진입해서 결국에는 그 충무원장을 끌어내리죠. 그러면서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종단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94년 부사 승려대회라는 이 승려대회를 통해서 이제 불교가 좀 더 새롭게 변해야 된다.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에서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도려낼 수 있는 종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썩은 부분을 계속 감춰두고 은폐하려고 하는데 불교는 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싹 환부를 드러내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 재생할 수 있는 종교 집단은 불교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들도 신부나 이런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개혁 방향이 불교의 자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권에 그죠? 너무 정권과 이렇게 밀착되어져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교 스스로 자주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도적 계획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 사람에게만 막강한 권한을 주기보다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계획이에요. 의식계획. 그래서 이 의식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사상개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현대에 맞게끔 정립하는 이런 개혁이 나타나게 되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인물개혁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스님을 교육시키고 스님들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떤 올바른 술가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이런 개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정화운동 또 불교계 90년대는 너무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때 90년대 때 제가 미국에 1년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뉴스를 딱 트는데 눈에 익은 스님들이 막 이단 접착이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CNN 뉴스에 그냥. 그래갖고 내가 한번 맨하탄을 이렇게 가는데 흑인이 내보고 막 소림사처럼 하는 거예요.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텔레비에 막 이단 접착이 하고 날아다니는 이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니까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대라든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에 얽매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죠? 그러니까 21세기 또 22세기에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뭐냐?
승려 교육이에요. 그래서 종단에서 제대로 된 스님을 교육시키자. 그래서 최소한 이제 스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정도는 필요해요. 기본 교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스님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교육이 10년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한 20년 정도 될 때까지는 어디 가도 발언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매 공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교육 이런 시스템들을 체계화시켜서 이제 승려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스님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에 이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불교의 사회입니다. 불교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노동, 인권,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좀 소외계층, 약자 편에 불교가 서서 때로는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사회화된 측면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이제 용산 참사라든지 제주 해군기지라든지 뭐 4대강부터 시작해서 환경, 노동 이런 쪽에 불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시위를 하다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명동성당으로 가는데 지금은 뭘로 와요? 조계사로. 그게 뭘 보여주냐면 불교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명동성당 같은 경우는 왜 못 들어가냐면 그거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카톨릭은 뭐냐면 그 교황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병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노동자 대표가 조계사에 피신했을 때 정경이 조계사를 다 둘러싸고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 불교가 그만큼 그 약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불교의 사회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계종에 사회복지재단이 있어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 그다음에 이런 복지 시설이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인데 지금은 카톨릭에서는 자기들도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마산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또 우리 진해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불교계 쪽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요. 하는데 이제 통도사만 해도 통도사 자비원이라고 하는 복지재단이 있어요. 통도사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 시설만 해도 한 수십 개죠.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쪽에 이제 사회화 쪽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포교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래서 계층 포교가 필요한 거예요. 계층 포교. 계층 포교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계층 포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불교 신앙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현대의 불교사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스님, 왜 스님들 맨날 싸웁니까? 이러는데, 그죠?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지니까 이게 매일 이 고리에서 그나마 요즘 좀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안 싸웁니다. 대화가 타협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인 그만큼 이제 어떤 이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성숙이 됐고 또 스님들도 그만큼 이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불교가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